예, 이번 주 동영상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르네상스로 선생님 동영상을 찍을 건데, 우리가 중세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세는 선생님이 방학 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LMS에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중세 사회에 대한 3개의 동영상을 벌써 찍어놨거든요. 그게 2016년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중세 유럽 천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76년에 서로바가 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고정 고대의 끝이다. 그러면 이제 476년부터 보통 우리가 중세가 시작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의 중세는 1000년이 넘습니다. 이 미들 에이지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폄하의 개념이 있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을 텐데, 이 중세 끝 무렵에 여러분 이제 중세 문화와 다른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어로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트라는 말이 불어에서는 생산하다, 낳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산, 그러니까 재생 혹은 부활 이렇게 부르는 말이 르네상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것을 뭔가 부활시켰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 거죠. 원래 있던 것을 다시 부활했다, 다시 재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크리에이티브한 독창적인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새롭게 만든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중세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르네상스 수업을 듣기 전에 중세 사회에 대한 수업은 이미 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방학 때 다 봤죠? 안 본 사람 있으면 르네상스 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세계 동영상 한 30분짜리 한 3개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여러분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약간 선생님 좀 걱정이 돼서 약간만 복습을 하면, 중세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세는 선생님이 그 강의에도 말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시기는 10세기, 11세기입니다. 그 앞에는 유럽은 계속 전쟁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 이후부터는 이 중세 유럽의 문화가 조금씩 중세적인 것을 잃어가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건 10세기, 11세기인데, 10세기, 11세기 중세사회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4가지. 예,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 정치적이고 왕권이 약했고,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적 방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왕은 항상 자기 군대 갖고 안 돼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중세 사회는 특징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이 농노는 노예도 아니고 또 자유민도 아니고 아주 중간적인 단계인데, 이 사람들은 토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토지에 결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주로 노동을 해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체제고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이건 사실 전쟁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동을 할 수 없어서 중세의 농노는 거의 한 장원에 살다가 한 장원에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농촌 경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네모 그려서 선생님 설명했죠. 예, 중간 선이 분명합니다. 자, 비지배층은 지배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차이. 그래서 이 엄격한 신분 질서는 언제 무너집니까? 한참 뒤에 무너집니다. 예, 혁명을 해야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는 신중심적인 문화에 기반한 사회. 이거는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배자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고대 사회에 굉장히 가난한 노예들의 종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 선생님 2개의 집을 그려서 아마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화가 11세기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죠? 자, 일단 정치적으로 왕권이 서서히 강화될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농촌 경제가 아니고 뭡니까? 예, 상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아주 이질적인 어떤 장소가 마련이 될 것이고요. 신분 질서는 한참 있다가 나중에 무너지지만 어쨌든 제3신분이 등장합니다. 농노, 그 다음에 귀족이 아닌 일종의 중간계급, 뭡니까? 부르주아시, 그죠? 상인계급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지배하는 신중심적인 문화가 뭐 벌써 14세기부터는 이제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문화, 신중심적 문화에 반기를 든 새로운 문화적 운동, 이게 뭡니까? 예,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자, 요 그 중간에 우리 노트는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시고요. 자, 15세기 유럽의 변화, 르네상스, 이걸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을 할게요. 내용은 여러분 르네상스의 정의,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났던 배경, 르네상스 문학, 르네상스 미술 이렇게 있는데, 앞에 네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것이고, 뒤에 마키아벨리와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는 여러분이 발표를 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똑같은 주제의 다른 그림이거든요. 예, 성모와 아기 예수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왼쪽과 오른쪽 잘 보십시오. 이거 이제 르네상스 미술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오른쪽이 훨씬 더 좀 더 생동감이 있죠. 왼쪽 거는 굉장히 뭐 딱딱하고요. 비례도 안 맞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이게 이제 중세와 르네상스의 차이입니다. 요걸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목차는 이제 이럴 거고요. 오늘 이제 르네상스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르네상스가 뭐냐 하면 여러분 리버스, 재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새롭게 탄생시킨 건데, 그 대상이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은 중세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중세의 신중심적인 문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중심적이지 않은 문화를 찾았죠. 근데 자기들의 역사에서 있었단 말이죠. 이미 언제? 2H 중에 헤브라이즘이 아닌 게 뭡니까? 예, 헬레니즘. 우리가 고전 고대 문화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부흥시킨다. 리버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복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탄생, 이게 르네상스란 말이고요. 자, 이런 식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재탄생 운동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다. 그런 경향성, 문화적 경향성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저번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 문화의 특징, 로마는 사실 그리스 문화를 거의 모방했기 때문에요.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결국 뭐죠? 예, 인간 중심주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휴머니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맨 왼쪽 있게, 예, 그리스에 나오는 여성 3명을 그린 그림이고요. 중간에 게 중세죠. 예, 너무 딱딱하죠. 그리고 그것과 유사성은 결국 맨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있는 것인데, 르네상스기의 여성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옷을 막 여기까지 목까지 올리고 저렇게 딱딱하게 서 있는 플랫한 예술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정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결국 고전 고대 문화의 재생이다. 완벽하게 새로운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르네상스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결국 휴머니즘이에요. 네, 휴머니즘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아무개가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부른다고 칩시다. 그 사람 휴머니스트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로 좀 애가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친구들을 잘 돌봐주고 이런 사람도 우리가 휴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 휴머니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따뜻한 마음, 이런 휴머니즘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 말고요, 좀 다른 말로 쓰였습니다. 14, 15세기에 내가 누구를 보고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골방에 앉아서 옛날 고전 고대 문헌을 막 뒤지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휴머니스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인문주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앞에 말했던 친구들을 잘해주고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인본주의자. 우리나라 말로 본다면 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 로마 문헌을 공부하는 사람이 인문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본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휴머니즘이란 개념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의미로 나중에 귀결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기 인문주의자 얘기한다면 그리스 로마 문헌을 막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용어 정리를 했고요. 자,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그러니까 고전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거죠. 객관성, 정확성, 정직성의 추구.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 그리스 로마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이 탐구 정신이 굉장히 탁월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그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죠. 그래서 세상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뭐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객관성, 정확성, 정직성 이걸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이듯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적혀 있듯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좀 더 실증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진장의 위조를 판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기독교 공인했잖아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에게 기부를 하는 증서가 있습니다. 땅을 준다는 어떤 기부장. 근데 그것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콘스탄티누스가 실제로 줬다고 계속 주장하고 다녔는데 로렌조 발라가 그 문헌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고증해 보니까 도대체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시절에는 쓰지 않던 라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헐 이런 말 여러분 쓰잖아요. 지금 헐 쓰는 거는 우리 세대죠. 만일에 뭐 19세기에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럼 그거는 19세기 문헌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게 이제 위조라는 걸 판별해낸 인문주의자가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역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이때도 여전히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니까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닙니다. 그건 인간을 여전히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중세 천년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신앙은 갖고 있으나 인간을 좀 더 높은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냥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이나 엄연히 생명과 존엄과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주체로 봤다. 그래서 무조건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결국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이게 르네상스의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인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특징이 미란돌라라는 이태리의 유명한 인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인간의 위험이라는 것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욕망하고 행동할 자유를 주었다. 조물주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세계의 중심에 있게 하였으니 이는 그대가 좀 더 쉽게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함이로다. 오직 그대 인간에게만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으며 너는 자신 속의 우주의 생명을 싹을 지니고 있다. 자, 이 말은 신을 믿지만 인간도 신만큼이나 신의 피조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무신론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위엄을 과시하는 이게 이제 르네상스 정신의 또 한 축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은 그리스가 그랬듯이 똑같이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뭐 인간의 벗은 모습 이런 거 다 찬양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오욕, 질정 이런 걸 막 다 드러냈잖아요. 심지어 신이 막 질투를 하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현세적 산과 인간의 속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우리가 연애할 때 느끼는 기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는 거의 문학적으로 다뤄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희노애락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보카치오 이런 거 우리가 볼 건데요. 실제로 성적인 어떤 그 문헌들도, 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다뤄지죠. 인간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가 르네상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스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 모든 것들이.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요게 이제 이거는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마리아를 굉장히 뭐랄까요? 그게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거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인데, 자, 예수가 태어난 게 그게 이제 뭡니까? 사생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한 게 된 거죠.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 이탈리아가 그야말로 이게 이제 많이 뭐랄까요? 좀 속된 말로 좀 많이 세속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담은 그 당시에서는 만일에 신성모독으로 처벌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도 아니고요. 여기 돈에 있습니다. 은행가와 그의 아내가 돈을 보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인간의 세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거든요. 이탈리아 요즘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르네상스의 모든 보고는 사실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우리가 고대 로마의 어떤 원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도 많이 가지만 피렌체라는 곳에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가보면 르네상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도시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 몇 번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르네상스는 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는가?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인가? 요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이유는 선생님 4가지로 정리를 해놨네요. 자, 첫 번째가 도시가 발달한 곳이었다. 이탈리아는요, 여러분, 동서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자, 중세 유럽 사람들이 물건이 별로 좋은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에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물건들을 막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귀족들이. 그래서 그 수입원의 중심에 서 있던 지역이 이탈리아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전해서 상인들이 지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봉건적 전통이 굉장히 약하죠. 두 번째, 로마의 옛 유적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옛날 로마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비잔틴 제국과 굉장히 빈번한 교통을 하는데, 비잔틴에는 여러분 그리스 문헌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게 그리스 로마 문헌의 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옛 유적지라서 로마 문헌이 많이 남아 있고, 비잔틴 제국에는 그리스 문헌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가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1453년에 몰락하고 나면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 문헌을 들고 이탈리아로 넘어옵니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헌을 잘 연구할 수 있었던 어떤 자료가 일로 넘어오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경제적 번영. 그래서 여기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우리 알프스 이북 지역은 여전히 촌이라면 이탈리아는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고 굉장히 물자가 풍요롭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쪽 지역의 상인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러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또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문화에 대한 후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 나중에 피렌체에서 나오는 메디치 가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분적 약점을 이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컴프로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요 가지 이 정도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난 이유인데요. 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 발표할 때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우리 당시 이탈리아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밑에는 나폴리 시칠리 왕국이 있고요. 중간엔 교황령이 이건 지금 굉장히 넓혀져 있는 건데 어떤 교황령이 있고, 여러분 혹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피렌체라고 보입니까? 예, 피렌체 공화국. 여기가 이제 르네상스 핵심이고, 왼쪽 올라가면 왼쪽에는 밀라노 공국, 오른쪽에는 베네치아, 아주 유명한 만토바, 페라라 이런 작은 도시 국가도 있고요. 제노바 있고요. 그 다음에 코르시카, 사르데니아 하는 섬 있고요. 이게 아주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 색깔이 알록달록하다. 이거 뭡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거의 다 밑에 나폴리 시칠리만 왕국이고 대부분 다 도시국가이고요. 이 도시국가에서는 누가 지배자냐? 예, 새로운 엘리트들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귀족이 아니고 밀라노 같은 데는 주로 용병 대장 출신, 그죠? 그 다음 피렌체에서는 상인 가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흥 도시 귀족들이 이쪽 지역에 군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농촌을 정복해서 도시국가로 발전을 했고, 예,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한 인구가 한 도시당 10에서 20만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까지 하겠습니다.